상제님의 모든 공사는 다중적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집행되었다. 그 중에는 보훈공사와 세운공사를 동시에 보신 공사도 있다. 이등방문 제거공사가 그렇다. 도훈적으로는 대략 총통공사라 보는데 이 부분은 감히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 자제하고 세운적 측면에서 공사의 의미와 목적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등방문 제거공사에 세운적 의미와 목적을 놓고 현도판에는 안중근 의사를 통해 일제의 기운을 꺾기 위함, 이런 유의 해석이 대세를 이룬다고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해석에 깔려있는 근대사관을 보면 증산천지공사의 진위를 왜곡한 점도 분명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당시 국제정세에서 이등방문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가 추진하려는 일이 조선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것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이 상제님 천지공사의 방향성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한말 조선과 일본의 구분을 놓고 상제님이 설정하신 프로그램은 세 가지 프로세스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을 일본에 의탁한다. 둘째, 일본을 동양유일제국으로 치워 서양 제국주의를 물리친다. 이를 위해 상제님은 일본의 천하통일지기와 일월대명지기를 붙이신다. 셋째, 일본의 어질 인자는 주지 않음으로써 에기머슴의 역할만 하게 한다. 여기서 에기머슴의 역할이란 조선의 근대화와 조선인의 세계인화를 위해 남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최후의 천하통일과 일월대명은 남조선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등방문은 일본을 근대화로 이끈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는데 대외강경파였던 일본 군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파였고 한일병합을 조급히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본 군부는 한반도를 병합, 이를 교두보로 하여 대륙 진출까지 꿈꾸던 상황이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에 연이은 승전을 통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전력이 서구열강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천하통일지기와 일월대명지기의 발동으로 인함이었다. 이등방문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여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만주국처럼 일본의 보호령 하에 두고 조선인의 자치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게 하여 지배할 생각이었다. 이미 자국의 근대화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소모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선 병합에 따른 병원, 항만, 도로 등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급한 병합으로 인한 조선인의 반발과 이로 인한 치안 유지 비용 증가, 아울러 이를 빌미로 한 서구열강의 간섭과 마찰 등등 불가피한 난항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설에 의하면 일본 군부의 이등방문 암살 방조설도 제기되는데 실제로 당시 하얼빈역에는 일본군보다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과 수년 전 일러전쟁을 치렀던 양국 관계와 이등방문이 당대 일본의 최정상 거물급 인물이었음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도 경비가 허술했다는 것은 틀림없다. 결국 이등방문이 사망한 후 일본 군부 세력이 내각을 장악하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은 합병된다. 즉 조선을 일본에 의탁하는 공사가 실현된 것이다. 상제님이 이 공사를 보실 때의 정황을 보면 안내성이 극구 사양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시키신 것을 알 수 있다. 내 성이 겁에 질려 아뢰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당신님의 몸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매 내 성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들어 옥체를 꼭 묶으니 이에 내 성이 어쩔 수 없이 상제님의 몸을 치는데 차마 세게 치지 못하고 때리는 신용만 하거늘. 도운적 해석은 서두에 말했듯이 생략하고 세운적 관점으로 풀면 안중근 의사의 이등방문 저격 사건은 조선의 일본 이탁을 촉진하기 위한 공사였고 이와 괴를 같이 하는 공사가 바로 명치를 불러 조선 일을 보게 만드는 공사였다. 상제님께서 하루는 조선 국군을 일본에게 맡기려면 명치를 불러와야 하리니 이제 명치에 혼을 부르리라 하시고 명치를 불러 물으시기를 내가 조선 일을 보겠느냐 하시니 명치가 아뢰기를 아무 보답도 없이 인명만 상할 터인데 어찌 남의 일에 쉬이 나서겠나이까 하며 완곡하게 사양하고 물러가니라. 이튿날 상제님께서 명치를 다시 불러서 혼을 내신 뒤에 물으시매 역시 사양함으로 돌려보내시더니 사흘째 밤에는 크게 화를 내시며 이놈 하고 밤새도록 불호령을 내리시니라. 이에 명치가 마지못해 굴복하여 조선 일을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상제님께서 명치와 더불어 여러 공사를 보시고 돌려보내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치 그놈 참 잘난 놈이다. 명치만큼 똑똑한 놈이 없다. 똑똑하고 무서운 놈이니 장차 서양 세력을 물리치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항우는 한 고조의 양장이여 명치는 나의 양장이니라 하시니라. 즉 당시 명치와 이등방문이 조선 병합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하였으며 이로 인해 천지공사적 관점에서 이등방문이 존재는 조선을 일본에 의탁하는 공사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등방문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천지공사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어질인자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인자라. 만일 어질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질인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리니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어질인자는 뺏기지 말라. 만약 이등방문의 의도대로 시간을 두고 온건한 합병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조선인들의 대일 감정은 훨씬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전상과 선진문화에 감화된 당시 조선인들이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을 적극 지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시점에서도 여러 사료를 참고해보면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대일 감정은 오늘날 한국인의 통상적 인식보다 훨씬 순화적이었다. 사실 일제시대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악의적으로 날조된 면이 많다. 구한말 조선과 일제를 비교하면 당시 조선인 절대다수에 해당했던 평민 이하 계층은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일제의 신분 제도 철폐와 함께 평균 수명 증가, 가계소득 증가, 출산율 증가, 문맹률 감소 등 당시의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의 최우선 과제가 상하수도 시설과 길거리 분뇨 제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이었는데 당시 경성부로 불렸던 한양의 대로도 무단 투기한 분뇨로 가득 차 있었고 경성부 예산의 최대 80%, 평균 50% 이상이 이해 처리에 소요될 정도였다.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여 저희들은 곧 너희들의 일꾼이니라. 모든 일을 분명하게 잘하여 주고 갈 때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서구열강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대했던 시각과 달리 일제는 한반도와 조선인을 내선일체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합민족국가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했고 일본의 행정거점을 한반도로 분할할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대동아 공영권의 모토 아래 만주국을 설립하여 일본 한반도 만주를 주축으로 하는 고조선 삼한관경의 부활을 꿈꾸었다. 각설하고 이등방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일본은 군국주의로 급발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서구열강의 식민지 상황과는 달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가 신라에 병합되듯이 조선은 일본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명실공히 내선일체를 이루고 나아가 만주까지 아우르는 일, 한, 청, 거대 동아시아 연방국가가 탄생되었을지 모른다. 즉 일제가 어질 인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상제님이 일본의 천하통일지기 1월 대명지기를 분여줬다는 전제하에서이고 증산천지공사가 아니었다면 조선을 비롯한 동양은 진작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종자도 못 찾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로 보면 조선은 러시아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다만 일본만큼은 300년간의 근대화 과정과 메이지 유신의 성공에 힘입어 거의 유일한 아시아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을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등방문 제거공사의 양대 주역인 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짚어보게 될 것이다.